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불풀입니다. 저희는 한스 요하임 슈테리의 세계 철학사 읽고 있고요. 제5부 계몽주의 철학과 임마누엘 칸트의 저작, 그 중에서도 칸트, 임마누엘 칸트 공부하고 있습니다. 623쪽이고요. 사윤리와 종교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순수 이성 비판까지 갔었죠. 내용을 다뤘었고, 이제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1. 실천 이성 비판. 음, 인간은 인식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이론적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인간은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은 자신의 이성을 실천적으로 사용한다. 이성의 이런 실천적 측면을 칸트는 두 저작, 즉 윤리형이성학 정초와 실천 이성 비판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첫 번째 저술은 두 번째 저술에서 체계적으로 상세히 서술되는 내용의 예비적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소제목 몇 가지 기본 개념이라고 나옵니다. 자율과 타율.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인간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우리의 의지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즉 우리 이성 안에 있는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성은 자율적이다. 스스로 정한 법칙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다음으로 우리의 의지는 우리 바깥에 있는, 즉 우리 이성 바깥에 있는 무엇인가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우리 의지는 외적인 법칙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타율. 음. 칸트에 따르면 올바른 행위의 확인 윤리학을 발전시키려 한 종래의 모든 철학적 시도는 우리 의지의 규정 근거를 우리 바깥에 두는 오류를 범했다. 이런 시도에서는 언제나 행복이나 완전성 같은 하나의 최고선이 제시되었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제한되었다. 이것은 타율을 의미한다. 이런 방식에 의해서는 행위의 필연적이고 보편적 원리가 획득될 수 없다. 우리가 희구하는 최고선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가는 결국 경험의 문제이다. 진정한 보편타당한 원리는 오직 이성 자체에서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준칙과 법칙입니다. 이성만으로 인간 의지를 규정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선험적 종합 판단은 가능한가라는 순수 이성 비판의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즉, 이 문제는 이성 능력의 비판적 탐구, 곧 실천 이성 비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이런 탐구 과정에서 제일 먼저 밝혀지는 것은 우리 이성 안에 의지의 규정을 목표하는 아주 다양한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개별적 인간의 행위에만 타당한 원칙을 칸트는 준칙이라 부른다. 내가 담배를 끊겠다고 마음먹으면 이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준칙과 달리 모든 인간의 의지를 규정하는 원칙을 칸트는 실천 법칙이라 부른다. 나누고 있죠, 계속. 자율과 타율. 여기서는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어야 한다. 자율에 방점을 두고 그 준칙과 법칙에서는 준칙은 내 멋대로 하는 거니까 준칙이 아니라 법칙이어야 한다. 자, 그다음 가원적 명령과 정원적 명령입니다. 이론 이성의 법칙은 강제적 성격을 갖는다. 즉, 이 법칙은 무엇이 어떠어떠하다라고 말한다. 그에 비해 실천 이성의 법칙은 요구의 성격을 갖는다. 즉, 이 법칙은 마땅히 어떠어떠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죠? 이론과 실천은 다르죠. 실천 이성의 법칙은 우리에게 어떠어떠하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뿐 강제하진 않는다. 이 법칙은 명령과 같다. 명령은 따를 수도 있지만 무시할 수도 있다. 물론 그에 대한 결과는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칸트는 실천 법칙을 명령이라고도 부른다. 이런 명령에는 조건적인 것과 무조건적인 것이 있다. 장수를 원한다면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명령에 해당한다. 건강을 해치면 병들거나 죽을 것이므로
이 명제는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다. 하지만 이 명령은 내가 장수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조건에서만 내게 의의를 갖는다.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보편적으로 타당하지만 일정 조건에서만 그런 명제를 가언적 명령이라 부른다. 그에 비해 보편적인 동시에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명제는 무조건적 명령 혹은 정언적 명령이라 불린다.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윤리학은 정언적 명령을 기초로 해서만 정립될 수 있다. 보표로 나타내면 이성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이 나눠집니다. 이론 이성은 직관, 개념, 원칙, 이념의 도움을 받아 인식을 추구함이고 실천 이성은 실천적 원칙의 도움을 받아 의지의 규정을 추구함이죠. 실천 이성 아래 준칙과 실천 법칙이 있어요. 준칙은 주관적으로 타당한 것, 실천 법칙은 보편 타당한 것. 실천 법칙 아래에 가언적 명령과 정언적 명령이 있습니다. 가언적 명령은 조건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 정언적 명령은 무조건적으로 보편 타당한 것. 그리고 기본 사상이란 소제목이 나오고 정언적 명령이 나오네요. 과연 정언적 명령이라는 것이 발견될 수 있는가? 어떤 객체를 의지의 규정 근거로 삼는 모든 원칙은 보편 타당한 실천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적 존재에 합당한 보편적 실천 법칙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객체, 즉 진료가 아니라 형식에 따라서만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시하는 원리여야 한다. 그런데 너는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한다 혹은 너는 어떠어떠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법칙에서 객체, 즉 대상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이 있는가? 그렇다. 거기에는 보편적 법칙의 단순한 형식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유일하게 보편 타당한 순전히 형식적이고 모든 경험적인 것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윤리학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란 보편적 법칙 수립의 형식에 내 의지를 맡겨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칸트는 다음과 같은 실천 이상의 근본 법칙에 이르게 된다. 내 의지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로서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라. 이 말이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나온 거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서양 철학사 램프레이트, 요한네스 일슈베르거 읽었지만 이 말이 뜬금없이 나왔거든요. 왜 나왔는지 잘 몰랐죠. 근데 맥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책의 장점이에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여져 있어요. 이해하기 쉽게끔. 이 법칙은 순전히 형식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임의의 모든 내용에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이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탐스러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을까 말까를 고민하는 경우 나는 이렇게 자문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모든 인간이 절도를 일삼기를 바라는가? 만약 그러기를 바란다면 일체의 정당한 소유가 불가능해질 것이며 그로 인해 나 역시 피해를 볼 것이다. 또 내가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 나는 이렇게 자문하기만 하면 된다. 나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원칙으로 삼기를 바라는가? 여기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칸트는 하나의 도덕 원리를 고안하거나 제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칸트는 인간들에게 정언적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단지 우리 실천 이성의 작용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고 이때 실천 이성의 보편적 원리가 바로 정언적 명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인간 역시 내면의 양심에 귀 기울이면서 순수한 행위 원리를 알아내고자 한다면 언제라도 칸트와 똑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유가 나오네요. 자유. 보편적 윤리 법칙, 정언적 명령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땅히 따라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 하지만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한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런 명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준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다시 말해 우리에게 그것에 따를 자유가 있을 때에만 의미를 갖는다. 너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명제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실천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의지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도록 강제한다.
어떤 법칙의 단순한 형식은 감관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과적으로 서로 연관된 현상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의지가 이 형식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면 그 의지는 현상의 법칙, 즉 인과율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고로 그러한 형식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의지는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설명은 의지의 자유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도출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설명은 역설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도둑질이라는 외적 행동은 현상 세계에 속한다. 그리고 도둑질을 범하게 한 동기나 감정, 의지의 발동 역시 같은 세계에 속한다. 즉 그것들은 시간의 형식을 바꿔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현상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다. 모든 것은 시간적으로 선행한 어떤 다른 것의 필연적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 아무 힘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특정한 행위를 야기한 원인들에 대해서 아무 제약도 가할 수 없다. 실제로 도둑질이라는 행위 역시 선행한 외적 조건과 내적 심리적 조건에 의해 인과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 행위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필연성이죠. 이 문단에 설명하고 있는 것. 하지만 윤리 법칙에 따르면 행위자는 도둑질을 단념했어야 마땅하다. 윤리 법칙은 이 행동을 단념할 수 있을 때, 즉 행위자에게 훔치거나 훔치지 않을 자유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행위에 포함된 자연적 필연성과 자유 사이의 모순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가? 그 일은 필연적으로 일어났죠. 하지만 그 일을 아지 않을 자유도 있죠. 이 모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인과율은 시간 규정 아래 있는 것, 즉 현상으로서의 사물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것은 행위하는 주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사물 자체에 대해서는 인과율이 적용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점 역시 행위하는 주체에게 해당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사물 자체로 의식하는 한 자기 자신의 시간 규정 아래 있지 않은 존재, 즉 인과율의 지배를 받지 않은 존재로 관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윤리적 행위를 할 때 현상으로서의 사물 세계를 벗어나 초감성적인 세계로 올라서게 된다. 이 세계에서 우리는 자유로우며 그에 따라 도덕률에 대한 요구가 그 존재 권리를 얻는다. 이런 설명이 정당한 것이면 우리 내면의 경이로운 능력, 양심이라 불리는 능력의 작용이 단번에 확인시켜준다.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특정 원인에 의해 불가피하게 일어난 것이라고 몇 번이고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변명해도 내면의 고발자는 침묵하지 않는다. 내면의 고발자는 행동을 달리해야 했다고, 그럴 수 있었다고 행위자에게 말한다. 지난날의 일을 후회하는 사람은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따지지 않으며 그 일이 자신의 탓이었는가만을 묻는다. 윤리적 인격은 초시간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과 악이에요. 선과 악. 칸트에 의하면 선한 것으로 정의된 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가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말하는 윤리 법칙으로부터 선한 것이 도출된다. 이렇게 볼 때 선한 것은 바로 윤리적 의지이다. 이 세계에서든 그 바깥의 어디에서든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다. 고로 중요한 것은 내면의 자세이다. 만약 누군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돕는다면 그는 윤리 법칙이 요구하는 바를 실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의 행위는 합법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의 이런 행위는 의무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행위에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 다음은 의무와 경향성이네요. 의무 너 위대하고 숭고한 이름이여. 칸트가 고양된 감정을 숨기지 않는 몇 안 되는 문장 중 하나인 이 유명한 구절은 의무를 참여하고 있다. 윤리 법칙은 우리에게 경향성 없이 경향성이란 자연적 충동이나 감정, 욕구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네요. 혹은 경향성에 반해서라도 도덕적 강제에 따르라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숭고함을 표현한다. 그 다음 결론 나옵니다. 결론. 인간은 두 세계의 시민이다. 현상의 영역에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존재와 행위를 이루는 모든 것은
거대한 필연적 연관 속의 자그마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영역, 즉 초감성적 자유의 영역에 속해 있다. 자주 그리고 오래 생각하면 할수록 늘 새롭고 더욱 큰 경탄과 외경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내 위의 별빛 찬란한 하늘과 내 안의 도덕률이다. 처음 것, 즉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군을 보고 있노라면 동물적 피조물로서의 나의 중요성은 사라져버린다. 동물적 피조물은 짧은 시간 동안 생명력을 부여받고 나면 자신을 이루었던 진료를 행성에 돌려줄 수밖에 없다. 그에 비해 두 번째 것은 예지적 존재자로서의 내 가치를, 내 인격성을 통해 한없이 드높여준다. 인격성에서 도덕 법칙이 내게 현시하는 것은 동물성은 물론 전체 감성 세계와 무관한 삶이다. 자, 그 다음은 2번 순전한 이성 한계 안에서의 종교입니다. 한테는 지식의 관점에서 종교의 불가능성을 표명하면서도 행위의 관점에서는 새로이 종교를 정립시키고 있다. 자유와 불멸성과 신, 이러한 것들에 관해 이론 이성은 그 무엇도 행할 수 없다. 기껏해야 그것들을 규제적 이념으로 허용하고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을 뿐이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거기서 더 나아간다. 실천 이성은 그것들을 믿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우리 안에 정언적 명령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자유의 존재를 확인해내는 과정은 이미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불멸성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느낀다. 윤리 법칙은 최고의 덕을 실천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릴 자격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아무 선입견 없이 세계의 진행 과정을 관찰하는 사람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고한 덕의 상태란 지장의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것임을 충분히 확인한다. 그런 상태에 도달하려면 감성에 얽매이지 않는 순수 이성적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의 진행 과정을 사심없이 관찰하는 사람은 개개인이 품는 행복의 기준은 행복을 누릴 자격의 기준, 즉 덕성에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임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 법칙의 목소리가 단순히 지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이런 행복은 덕의 문제이기보다 재주의 문제일 것이다. 절대적 윤리성을 지닌 선을 행하라고, 즉 행복을 누릴 자격을 추구하라고 요구한다면 윤리적 인격에 대해서는 내세에서의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천 이성은 이론 이성이 제시할 수 없는 신존재의 확실성도 제시한다. 수미일관한 도덕적 행위는 자유와 불멸성과 신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하다.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가 이론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믿고 있음을 자신의 행위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윤리적 행위는 실천적인 신의 긍정이다. 칸트의 사상에서 도덕은 근원적인 것이고 종교는 부차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종교는 도덕에 어떤 요소를 더해주는 것인가? 종교는 우리 의무를 신의 계명이라고 인식한다. 의무는 이미 윤리 법칙에 의해서 확정되어 있다. 종교는 이 의무가 신에 의해 우리 이상에 부여된 것이라 설명한다. 종교는 신적 의지의 장엄함이란 옷을 의무에 입힌다. 이처럼 종교는 도덕과 내용적으로 합치한다. 그렇다면 도덕은 하나뿐인데 종교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들이 제각각 신의 계명이라 주장하는 무수한 교리로 종교의 영역을 채워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적 종교들로부터 순수한 도덕적인 핵심을 적출하고자 한다면 이것들을 윤리적 이성의 기준에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참된 것이 참되지 않은 것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칸트가 이 문제를 탐구한 자술이 바로 순전한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이다. 여기서 한계 안에서의란 말은 무엇보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설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되며 신앙의 대상에 불과한 것을 증명 가능한 지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이 저작에서 칸트는 기독교만이 도덕적으로 완전한 종교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 저작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선의 원리와 함께 내재하는 악의 원리에 관하여 또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근본 악에 관하여. 2.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 싸우는 선의 원리와 악의 원리 사이의 투쟁에 관하여. 3. 악의 원리에 대한 선의 원리의 승리 및 지상에서 신의 나라의 건설. 4. 선의 원리의 지배 아래서 봉사와 거짓 봉사에 관하여 또는 종교와 승직 제도에 관하여. 이런 글을 통해 이성이 가르치는 가장 신성한 것과 조화로운 관계에 있는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즉 칸트는 자신의 종교 철학적 연구가 종교 자체에 구원하려고 확신했다. 그러나 종교의 공적 대변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자, 그리고 635쪽 5번 판단력 비판입니다. 1. 문제. 칸트의 사상에서 종교는 어, 윤리에서 직접 연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 이성 비판에 이어서 칸트의 종교관을 논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중요한 단계를 건너뛴 셈이다. 그럴 것이 칸트의 비판 작업은 제2 비판으로 종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칸트는 자연 및 도덕의 형이상에 관한 이설적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인간 정신이신 모든 능력을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체계적 구성을 지탱할 확고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실천 이성 비판에 이어 종교에 관한 저술보다 먼저 판단력 비판이 출간되었다. 이 저작은 칸트가 수행한 비판적 탐구의 종결을 의미한다. 비판적 작업의 전체 체계에서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이었을까? 선행한 두 비판에 의해 구축된 체계를 다소 거리를 두고 고찰해 볼 경우 우리는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인간이 거주하는 두 세계, 즉 자연의 세계와 자유의 세계가 서로 매개되지 않은 채 분립해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그와 함께 우리는 인간이 예전부터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구분해온 새 능력 중에서 칸트가 비판적으로 해명한 것은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사실이 그러한 느낌과 연관되어 있다는 짐작도 하게 한다. 사유와 인식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논의되었고 의욕과 행위는 실천 이성 비판에서 다뤄졌다. 따라서 비판 체계에서 아직까지 적절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은 감정과 상상력이라 불리는 우리 안의 능력이다. 음, 감정의 세계를 다루는 제3 비판의 판단력의 비판이란 제목을 붙인 것은 언뜻 생각하기에 기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예를 들어 어떤 법률적 판단을 내리기 전에 판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법규를 적용한다. 즉 그는 특수한 사건에 대해 보편적 명제를 적용한다. 달리 표현해서 그는 해당 사건을 적절한 법규 아래 포함시킨다. 포섭한다. 그는 이 특수한 경우를 위해 보편적 법칙을 찾아본다. 이러한 예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판단력의 정의를 얻을 수 있다. 판단력이란 특수를 보편 아래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다시 판단력이란 특수한 것을 보편적인 것 아래 포함된 것으로 사유하는 능력이다. 이는 판단력에 대한 칸트의 정의이기도 하다. 이미 주어져 있는 보편, 규칙, 원리, 법칙을 위해 왜 적당한 특수를 찾아내는 능력을 칸트는 규정적 판단력이라 부른다. 즉 규정적 판단력이란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 범주를 특수한 직관 내용에 적용할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의 판단력은 앞서 순수 이론 이상의 도식과 연관되어 잠시 소개된 바 있다. 그런데 어떤 특수가 먼저 주어지고 그에 적합한 보편이 발견되어야 할 경우에는 반성적 판단력이 기능한다. 즉 반성적 판단력은 주어진 고찰 대상을 어떤 보편적 원리 아래 종속시킨다. 이런 모든 사실은 우리 감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감정 세계에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즉 우리는 어떤 대상,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대상의 표상을 우리 내면의 어떤 기준과 연결시킨다. 여기서 제3비판이 제기하는 물음은 선행한 두 비판의 경우와 아주 유사하다. 우리 감정과 관련해서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선험적으로 주어진 기준이 존재하는가? 우리의 모든 감정은 쾌의 감정과 불쾌의 감정으로 나뉜다.
우리 안의 욕구가 무엇인가에 의해 충족되면 우리는 쾌를 느끼며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쾌를 느낀다. 우리는 욕구를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목적이라고 또 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연히 한목적성이라는 개념과 마주하게 된다. 어떤 감정적 경험에 관한 언술은 언제나 어떤 표상되는 대상을 하나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형식을 갖는다. 만약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는 쾌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음식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것, 다시 말해 한목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차려지는 어떤 음식을 내가 마땅치 않게 여기거나 아예 식욕 자체가 없다면 나는 그 음식에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쾌감이란 순전히 주관적인 것으로 나의 그때그때 기분이나 욕망에 좌우된다. 따라서 감정 판단에는 보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감정 판단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영역은 바로 미의 이론, 미학이 제공한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른 사람도 좋아해야 한다고는 결코 주장하지 않는다. 취향에 관해서는 논쟁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어떤 것을 심미적으로 아름답다고 말할 때는 이론적 인식 판단이나 도덕 판단을 내릴 때만큼 단호히는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도 그 대상을 똑같이 마음에 들어해야 한다는 요구를 내포한다. 누군가 나의 이런 판단을 부정하면 나는 그 사람의 취향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논하는 것이 판단력 비판 제1부로 이는 미적 판단력 비판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한목적성과 관련시켜 생각하게 되는 또 다른 영역이 있다. 그것은 유기적 생명체의 세계이다. 하지만 우리가 유기적 자연에 관해 판단할 때마다 발견하는 한목적성의 원리는 미학의 한목적성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 내게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것, 즉 나의 심미적 감정이 그것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살아있는 유기체의 한목적적 구조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만족감은 감정이 아니라 지성의 만족감이다. 여기서는 대상의 형식이 내 안에 무엇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무엇, 대상의 의지, 대상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며 그러한 의미에서 한목적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유기체의 한목적성은 객관적 한목적성이다. 유기적 자연을 관찰할 때는 한목적성의 원리를 배제할 수 없다. 물과 같은 무기물의 경우에는 전체가 없어도 또는 전체에 앞서서 부분들을 고찰할 수 있다. 돌은 개별 부분들이 접합해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명체의 경우에는 전체를 떠나 부분만을 생각할 수가 없다. 유기체는 여러 개별적 부분이 접합해서 생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유기적 부분, 즉 하나의 기관은 완전히 규정된 형태와 기능을 지니면서 전체 유기체에 속한다. 이 기관은 전체 유기체와 관련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좀 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인간이 의도를 갖고서 만든 대상, 예컨대 옷을 생각해보자. 옷의 경우에도 개개 부분은 미리 준비된 계획에 합치하여 전치에 대해 한목적적이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유기체에 관한 이해를 좀 더 심화시키다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유기체 역시 어떤 계획에 따라 구성된 한목적적 전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유비에 따른다면 이 한목적으로 구성된 전체를 생성케 하는 어떤 지성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그런 지성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에 관해 판단해야 하며 이때 한목적성의 관점, 즉 우리의 반선적 판단력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순전히 기계적인 인과적 해명은 통하지 않는 한계에 다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사물의 객관적 한목적성에 주목하는 고찰 방식을 목적론적 방식이라고 부른다. 판단력 비판의 제2부에 목적론적 판단력 비판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자, 그리고 640쪽에 세 가지 비판에 관한 맺은말이 나옵니다. 인식과 의지 행위죠. 그리고 감정적이거나 지성적인 판정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의 태도이다. 1. 순수 이성 비판은 순수한 체계적 인식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인식 발생에서 이성, 즉 선험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분을 조사한다.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우리의 인식 능력은 하위 능력인 감성,
상위 능력인 지성으로 나뉜다. 인식 발생에서 선험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직관의 선험적 형식인 공간과 시간. 이 형식은 감각을 공간 시간적으로 총괄하고 통일시킨다. 2. 지성의 형식, 즉 범주와 각 범주에 상응하는 판단 형식. 이 형식은 직관을 개념적으로 정리하고 다시 개념들은 판단으로 결합시킨다. 3. 이성의 규제적 원리, 이념. 이념은 인식적, 구성적 기능은 하지 않지만 좀 더 높은 차원의 총괄과 통일로 지성을 유도한다. 그리고 2. 실천 이성 비판은 철저한 윤리적 행위를 탐구하고 이 행위의 원리에서 이성, 즉 선함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분을 조사한다. 실천 이성 비판에 따르면 우리의 의지, 욕구 능력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 즉 욕구 능력은 하위 능력인 감성적 욕구와 상위 능력인 실천 이성으로 나뉜다. 의지의 규정 근거들에서 선언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분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적 명령. 보편적 법칙의 순수한 형식으로서 윤리적 행위의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원리. 2. 의지의 자유와 영혼의 불면성, 그리고 신적 윤리적 세계 질서가 존재한다는 실천적 확신. 이때 신적 윤리적 세계 질서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은 윤리적 이성에게 부여된 무한한 과제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판단력 비판은 목적의 관점에서 자연 현상을 감정적 혹은 지성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고 그런 판정에서 이성, 선험적인 것이 차지하는 지분을 조사한다. 판단력 비판에 따르면 이 능력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즉 여기에는 하위 능력인 쾌 또는 불쾌의 감성적 감정과 상위 능력인 반성적 판단력이 있다. 판단력 비판은 이러한 판정에서 이성이 차지하는 지분으로서 한목적성의 선험적 원리를 제시한다. 우리가 이처럼 도식적인 요약 방식을 택한 것은 새 비판의 구성과 사상 세계가 지닌 엄격한 동형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형식이 같죠. 새 비판서 모두에서 칸트는 보편성과 필연성, 달리 말해 우리의 모든 정신활동이 지닌 합법직성을 추구했다. 새 비판서 모두에서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렇다. 세계는 분명 합법칙적이다. 그러나 이 법칙은 우리 자신에게서 연원한다. 우리가 세계의 법칙을 이식한다. 그러므로 법칙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세계가 아니라 인간 정신을 탐색해야 한다. 자연 법칙은 우리 인식 능력의 선험적 형식에서 유래한다. 행위에서 합법 직성의 가능성은 우리 욕구 능력의 선험적 원리에서 유래한다. 세상 만물을 목적의 관점에서 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 반성적 판단력의 선험적 원리에서 유래한다. 음, 판단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통일적인 것으로서의 이 세계 안에서 태도와 방향을 정할 수 있게 해준다. 판단력의 올바른 사용은 필연적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그 때문에 건전한 지성이라 일컬어지는 것도 다름 아닌 이 능력이다. 판단력은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 자연의 왕국과 자유의 왕국을 이어주는 연결 매체이다. 판단력은 한편으로 지성이 궁극 목적을 염두에 둔 체계적 자연 고찰을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다른 한편으로 실천 이성으로 하여금 목적의 관점에서 현상을 고찰하게 하여 세계의 윤리적, 이성적, 궁극 목적에 대한 윤리적 종교적 믿음을 갖게끔 도와준다. 판단력의 이러한 작용으로 인해 인간 내에서 이론적인 것에 대한 실천적인 것의 우위가 더욱 확고해진다. 이론 이성은 우리에게 자연사건의 엄격한, 심지어 맹목적인 합법치성만을 가르친다. 실천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일체 현상이 보다 높은, 이론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윤리적 궁극 목적을 지향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면서 태도와 행위를 결정하게 만든다. 더 나아가 판단력은 인식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실천적 행위에서 전제하는 방식대로 자연사건을 판정할 수 있게 해준다. 직관과 천재성은 판단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칸트는 단순한 재능과 뛰어난 두뇌와 천재성을 엄격히 구분한다. 자연이 마련해준 자유롭고 희귀한 재능인 천재성에서는 상상력과 지성이 비길 데가 없을 만큼 훌륭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천재성을 통해서 자연이 예술에 규칙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판단력은 자연과 자유의 두 세계 사이에 놓인 간극을 메우며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통일성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는 존재한다. 판단력의 원리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서 연원하는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물을 한목적적으로 인식할 수는 없으며 다만 사물의 적절한 판정을 내리는 것뿐이다. 네,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6번 비판 철학 이후의 저작이 나옵니다. 643쪽 1 주요 저술을 칸트는 비판적 작업을 자신의 전체 철학과 동일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예비 작업, 이를테면 작업장을 청소하여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로 생각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적절한 예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생애의 대부분을 이 일에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예비 작업에 생애의 대부분을 투여해요. 어쩔 수 없죠. 이제 그에게는 비판적 작업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으니 그것은 세 가지 비판에 의해 말끔하게 닦인 토대 위에 적절한 건물을 짓는 것. 다시 말해 비판적 농구에 의해 설정된 한계 내에서 세계와 인간, 신에 관해 확실히 언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비판 철학 이후 저술에서 칸트가 설정한 목표이다. 칸트가 제일 먼저 착수한 분야는 종교였다. 비판적으로 설정된 한계 안에서 유지되는 실정 종교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 또한 윤리적 행위의 분야에서도 윤리 형해상 정초와 제2 비판에 의해서 실정적 윤리학이 상술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정적 윤리학을 서술한 것이 바로 윤리 형이상이다. 칸트는 자신의 역사 철학적 기본 입장은 이미 비판적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에서 표명하였다. 그리고 칸트의 연구 평화론은 실정적 윤리학과 역사 철학을 아우르는 영역에 속하는 특정한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교육학 분야에서 칸트는 강의는 했을 뿐 저술을 남기진 않았다. 그러나 칸트 사후의 원고가 수합되어 책으로 발간되었다. 자, 그리고 이 윤리 형이상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즉 인간의 행위에는 일정한 외형을 갖춘 법칙에 구속되는 외적, 법적 측면과 행위자의 독자적 의지 형성에서 비롯되는 내적, 도덕적 측면이 있다. 그에 따라 윤리 형이상학도 법 이론의 형이상학적 시원과 도덕론의 형이상학적 시원 두 부분으로 나뉜다. 법 이론인데요. 법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법학자들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들은 논리학자만큼이나 당혹스러워할지도 모른다. 이 물음에 답하려면 시대와 장소에 따라 법으로 간주된 것이 무엇이었나에 주안점을 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에게 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법이란 어떤 사람의 자유의 보편적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합치될 수 있는 조건의 총체이다. 이것이 법의 보편적 정의이다. 그래서 우리는 칸트의 법 이론 중 사법을 다루는 전반부는 건너뛰고 공법을 다루는 후반부로 넘어가겠다. 공법의 제1부를 이루는 것은 국법이다. 국가란 다수 인간이 법률에 의해 이룬 통합체이다. 칸트는 몽테스키웨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3권을 구분한다. 음, 쭉 이제 넘어가서 그런데 한나라의 헌법이 칸트가 정의한 보편적 법 원리와 합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에는 정황의 권리, 혁명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인가? 칸트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이 부분이 좀 걸리죠. 음. 결함을 가진 국가 헌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오직 최고 주권자에 의해서만 개혁될 수 있을 뿐 백성에 의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즉 혁명에 의한 변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칸트는 프랑스 혁명에 동조했다고 해요. 깊이. 그리고 칸트는 국법 다음으로 국제법을 다룬다. 국제법의 기본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들의 외적 상호 관계는 원래가 비법률적 상태이다. 이, 이 상태는 실제적 전쟁이나 지속적인 실제적 분쟁은 없더라도 전쟁 상태와 다름없으며 또 상호 간의 불의는 자행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가 극도로 불법적인 상태이다. 3. 소창민 사이의 불화에는 개입하지 않고 외부의 적에만 공동으로 대처하며 원래 사회계약 이념에 따라 형성된 국제연맹이 필요하다. 4.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 결합은 최고 권력을 가질 수 없고 제휴, 연방의 형식만을 취해야 한다. 칸트는 전쟁법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좀 넘어가서 음,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세계 시민법, 뭐 영구 평화론에 대해서 나오고 예비 조항, 확정 조항 이렇게 나와요. 이건 인제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도덕론 651 쪽. 도덕론의 제1 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다룬다. 여기에는 의무를 지우는 한 주체와 의무를 지는 다른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적 존재인 동시에 윤리적 자유의 재능을 지닌 이성 존재이며, 따라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는 윤리적으로 자유로운 인간이 감성적 존재인 자신에 대해 법칙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인간은 순전히 동물적 존재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의무를 갖는다. 이 의무는 자기 보전이라고 불린다. 자살은 범죄이며 자해 행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도덕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에게도 의무를 지고 있다. 이는 성실이나 자존이라 불린다. 이와 대립하는 것은 거짓과 탐욕, 허위의 겸손, 비굴이다. 셋째로 인간은 스스로에 대한 선천적 판관으로서 자기 자신, 즉 양심에 대해 의무를 갖는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알라이다. 물론 이는 내 신체적 완전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무, 즉 네 마음과 관련해서 도덕적 완전성을 추구하라는 뜻으로 네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알라는 것이다. 음. 또한 종교의 자유, 즉 신의 이념은 우리 자신의 이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이 의무를 신의 명령으로 인식할 의무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도덕론의 제2부는 타인에 대한 의무를 다룬다. 사랑의 의무, 종교의 의무 이런 게 나오죠. 존엄성. 음. 쭉 넘어가서 물론 칸트의 도덕론에서는 의무만이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도 발견된다. 음. 하지만 뭐 윤리적 금욕만 강조한 건 아니다. 뭐 쾌활하고 기운찬 느낌을 갖게 하려는 데 있다. 음. 그리고 3번 맺은 말이 나옵니다. 어. 비판적 논구 못지않은 정도로 체계적 논의를 완성시키려 했던 칸트의 소망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아쉽죠. 칸트의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그는 초월 철학 체계를 서술할 계획을 품고 있었다. 이 체계는 신과 세계와 인간에 관해서 인간의 이성적 소질에 의해 진술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체계였다. 아쉽죠. 음. 자, 그리고 654쪽 거의 다 왔습니다. 7 번. 칸트에 대한 비판과 평가. 몇 가지 비판적 논점. 체계의 내적 논리성. 음. 넬 논리적 일관성의 결여에 관한 부분 잠깐 나오고요. 어 그리고 칸트가 무신론자였냐? 그렇지 않다. 그 정치적 측면 아까 프랑스 혁명을 환호했지만 이론적으로 혁명을 거부했던 그 입장, 그런 것도 나오고 사물 자체에 대한 문제, 칸트가 어떻게 해서 사물 자체에 도달했나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나옵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걸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유, 뭐 불면성, 신, 사물 자체,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칸트가 이런 것들에 집착한 가장 깊은 동기는 절대적 도덕성을 주장하려는 데 있었다. 그는 이성을 인식의 도구로만 파악했으며 이렇게 해서 이성의 본질에 관해 성급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그뿐 아니다. 칸트는 이러한 인식 수단을 그 기능과 성능의 관점에서 탐구했다.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이성을 가지고서. 결국 이성은 자기 자신을 판정하는 유일한 심판관이 되고 말했다. 이런 것도 비판점인 거죠. 그다음에 칸트의 방법. 칸트의 방법은 지나치게 합리론적이라는 비난을 받는다. 이것은 그가 경험을 등한히 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는 경험의 권리를 철저히 인정하고 있다. 이 비난이 지적하는 것은 칸트가 대체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구성하며 인간의 비합리적인 힘들을 과소평가했다는 점이다. 사실 칸트의 윤리학은 순전한 이성 윤리학이며 감정 윤리학은 아니다. 칸트에 따르면 우리 감정의 종류는 너무 다양해서 성과학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처럼 칸트는 윤리학에서 모든 감정적 계기를 몰아내고 의무감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또 의무와 경향성을 첨예하게 대립시켰다. 음. 음. 의무는 칸트의 하나이자 모든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음.
오늘날의 관점도 나오네요. 오늘날의 관점. 음 이것도 인제 뭐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서도 칸트는 뉴턴의 견해에 의존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은 한 걸음 더 나가 있죠. 아인슈타인도 등장했고 상대성 이론. 어 칸트의 이 철학도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겠죠. 음 '칸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철학자가 없다.' 이렇게 끝납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제가 본 세계 철학사 요 철학사 책들 몇 권 안 되긴 하지만 그중에 칸트에 대해서 정리가 정말 잘 돼 있지 않나. 제일 잘 돼 있지 않나.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